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9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해야 한다. 맞다, 그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르더라.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틀렸다, 그죠? 총액주의가 원칙이더라.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4번 확인합니다. 자, 3번.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지? 자산과 부채와 마찬가지로 수익과 비용도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더라. 4번. 자본금은 발행 주식 수의 액면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치? 맞습니다. 발행 주식 수의 액면 금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잔소리 하나만. 자, 요 마지막 지문 굉장히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금액은 발행된 주식 수에다가 액면 금액을 곱해서 철저하게 액면 금액으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액면 금액을 발행 금액으로 단어를 바꾸어 가지고 자주 시험에서 등장시키고 있어. 그러면 틀린다. 그지? 발행 금액이 아니고 액면에 10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발행할 때는 할증 발행 150원으로 발행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금 계정 과목은 150원이라는 발행 금액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고, 그지? 액면 금액 100원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액면 금액보다 초과해가지고 비싸게 발행되는 그 차이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되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자본금 계정 과목은 액면 금액으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발행 금액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도록 잘 이 문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문제 2번. 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상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무엇일까?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다, 그지? 자, 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하잖아, 그지? 물가가 상승하고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 재고 수량보다 작지 않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기말 단가 평가 방법 중에서 제일 당기순이익 큰 거는 뭐라고요? 선입선출법이더라 이겁니다. 제일 당기순이익 작은 거는 후입선출법이다. 그지? 그 순서를 딱 우리가 정리했었고, 자, 지금 문제의 가정은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하락한다고 했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를 정반대로 적용하면 될 거다. 그지?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 가장 작게 기록되는 것은 후입선출법이 아니고 정반대의 선입선출법이 될 거다 이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그지? 자, 물가가 점점점 하락한다고? 그러면 1월 달에 구입한 물건보다 11월, 12월에 구입한 물건 값이 더 낮다 이겁니다. 더 싸다 이거지.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게 먼저 팔린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먼저 구입한 거 1월달, 2월달에 구입했던 게 먼저 팔린다고. 1월달, 2월달에 구입했던 게 매출 원가가 된다 이겁니다. 비싼 금액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니까 비용이 커지면 당기순이익은 작아질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됐지요? 문제 3번 봅시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은 1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자산으로 처리한다. 자, 취득원가 자산으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찾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1번은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2번 자본화 대상인 금융 비용. 유형자산 취득하려고 은행에서 돈 빌렸다 이겁니다. 이자가 생긴다고 원칙적으로 비용이지만 자본화 대상 요건 충족할 때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 그지? 3번 유형자산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이거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취득 과정이 아니고 보유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이거는 비용이다. 됐죠? 정답 3번 되겠고요. 4번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된 설계 비용, 이런 것도 취득 부대 비용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제 4번 다음의 사채를 2018년 1월 1일 발행했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틀린 내용 찾는다, 그지? 자, 액면가액 10만 원짜리 사채인데 액면 이자율이 8%, 유효 이자율이 10%다. 만기가 3년이고요. 발행가액 92,669원이다. 뭡니까? 할인 발행이다. 그치? 자, 할인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판단하는 거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두 개 가지고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도 부르더라. 자, 액면 이자가 크냐 작으냐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지? 자,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율보다 작다고 그러면 할인 발행이지, 그지? 그래서 액면에 10만 원 적혀 있는 사채를 10만 원보다 싼 가격 92,669원에 발행하는 것이다. 그치? 자, 요 92669가 이제 만기가 되면 얼마가 된다고요? 1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작은 금액이 10만 원으로 큰 금액으로 달려가게 된다. 됐죠? 자, 틀린 거 설명 찾읍시다. 1번 2018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작다. 만기가 되면 92669가 10만 원이 딱 될 건데 아직 만기가 안 되었으니까 10만 원보다 작은 상태일 거다. 그치? 2018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8,000원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는 10만 원 곱하기 8%, 8,000원 계산되겠지. 요만큼이 현금으로 나간다. 그러나 이자 비용으로 기록하는 거는 8,000원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금액을 더한 금액만큼을 그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다. 2번 맞고요. 자, 3번 2020년 말 이자 비용 인식 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0원이다. 자, 2018년 초에 발행했는데 만기가 3년이라고 2018, 2019, 2020, 2020년도 말이라는 거는 만기가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그지? 만기가 되었을 때는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그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0원이 될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 4번 되겠다. 그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할 것이다. 그지?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야금야금 없애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다 보면 매년 상각 금액은 매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라는 중요한 특성을 좀 기억하자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4번 질문 틀린 것이다. 자, 지우고 문제 5번 봅시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 인식 시기라는 주제에서 이런 거 배웠다 그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조건. 1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판매자에게 있다. 자, 유의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즉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화를 소유하면서 느끼는 위험과 보상은 뭐 효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중요한, 재화를 소유하면서 느끼는 중요한 위험과 효익이 물건을 팔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한테 이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 배웠다 그지? 그런데 3번 질문은 유의적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판매자한테 그대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지. 그지? 정답 3번 되겠고요. 자, 4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은 제조 원가 및 재고 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2020년의 매출 원가는 얼마일까요? 단골 메뉴다 그지? 원가의 흐름 문제입니다. 자, 제공품과 제품의 총계정 원장 만들어 봅시다. 제공품, 제품 둘 다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금액 왼쪽에 적힙니다. 50만 원. 자, 기말 금액은 반대쪽. 제품 기초 100만 원. 기말 200만 원. 자, 매출 원가 구하라고 했다 그지? 요 금액 구해야 됩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105000000. 자, 그러면 왼쪽 합계 50만 원 플러스 105000000 하면 1100만 원 나오고요. 11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900만 원이라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계산되고, 자, 900만 원. 그지? 요게 그대로 이렇게 넘어온다. 그지? 그러면 100만 원, 900만 원 합하면 1000만 원 될 것이고, 천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800만 원 계산됩니다. 정답은 3번.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7번. 제조 간접 원가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부문별로 원가가 집계되었을 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부해야 된다. 그지? 자, 건물 관리 부문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관리실에 드는 원가가 있잖아. 그지? 그 원가가 집계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어떻게? 면적 비율로 배분하면 되겠지. 노무 관리 부문의 원가가 집계되었어. 우리 회사 인사팀에 원가가 들 거다. 그지? 그 인사팀 원가가 쫙 집계되었어. 그 인사팀 원가를 어떻게 배분합니까? 종업원 수로. A 부서는 10명. B 부서는 2명. 그러면 뭐 10대 2 뭐 이렇게 뿌려야 될 것이다. 검사 부문
원가는 검사 수량, 검사 시간 비율로 뿌려야 되겠지. A 제품은 검사 수량이 10번이고 B 제품은 2번이다. 그러면 10대 2 비율로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검사 시간도 마찬가지. 그러면 4번이 정답 되겠다. 그지? 구매 부문의 원가라고요. 그러면 구매 횟수 그지? 그런 기준으로 뿌려야 될 건데 기계 시간이라는 생뚱맞은 기준이 나왔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문제 8번. 주식회사 한국의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5,0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이 1,000시간이고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200만 원 과소 배부인 경우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는 얼마일까요? 자, 예정 배부 금액은 예정 배부율 얼마요? 예정 배부율이 작업시간당 5,000원 곱하기 실제 조업도, 실제 작업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다. 그지? 자, 50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고 예정 배부액이랑 실제 발생 금액이랑 비교해 보니까 200만 원 과소 배부랍니다. 배부 금액이 더 작다 그 뜻이다. 그지? 500만 원이 200만 원만큼 작은 거니까 실제 발생액은 얼마? 5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한 700만 원 되겠지 뭐. 됐습니다. 실제 금액은 700만 원.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 1.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 계산표에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제조 원가 보고서에 원가를 집계한다. 맞다. 그지? 개별 원가는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나 종합 원가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이게 틀렸다. 그죠? 개별 원가는 잡 오더별로, 작업별로 원가 집계하고 종합 원가는 프로세스별로, 공정별로 원가 집계한다. 그지?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 2번. 3, 4번 확인합시다. 개별 원가는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나 종합 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한다. 맞다. 그지? 개별 원가는 직접비는 바로 딱 집계해버리고 제조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종합 원가는 원가 투입 방식에 따라서 원가를 쪼개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그지? 재료비와 가공비가 서로 투입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요 둘을 구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쭉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개별 원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종합 원가는 동종 제품 대량 생산 업종에 적합하다. 맞다. 그지? 정답 2번. 문제 10번.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전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단골 메뉴다. 그지? 자, 제공품의 물량에 대해서 총괄정원장 작성해 봅시다. 기초 제공품 0개, 투입량이 600개. 자, 기말 제공품이 400개랍니다. 완성도는 60%. 그러면 완성된 게 200개다라고 추적할 수 있다. 그지? 이렇게 분석했고
자, 기초저금품이 0개니까 평균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 구분할 실익이 없다, 그지? 평균법 결과, 선입선출법 결과가 똑같다 이겁니다. 자,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60%다. 자, 200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해버렸고, 4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60%에서 멈췄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그지? 자, 평균법이라고 그냥 분석하면 되겠다. 어차피 기초제공품 0개니까. 자, 재료비, 가공비. 2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어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해버렸으니까. 자, 400개는요.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으로 투입된다, 그지? 그러면 400개 곱하기 60%가 아니고 400개 곱하기 100%. 가공비는 야금야금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400개 곱하기 60%, 4, 6, 24, 240개 될 겁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600, 가공비는 440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 자, 1번.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된다. 맞다, 그지? 영세율이라는 거는 과세사업자한테만 적용되는 거니까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 포기하고 과세사업자가 일단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2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지? 수출의 하청 거래인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발급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더라. 국내 거래지만. 3번.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형태이다. 이게 틀렸다, 그지? 이론적으로 완전 면세 형태는 뭘 의미한다고요? 영세율을 의미한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면 내가 매출하는 것도 0%,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없고 나의 이전 단계에서 차곡차곡 쌓였던 부가가치세도 전부 다 환급되어 버리니까 완전 면세가 된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면세제도는 나의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생긴 부가가치세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부분 면세제도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틀렸고요. 정답은 3번. 4번.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면세 재적용을 받지 못한다. 맞다, 그지?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장 단위가 세잖아, 그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해야 된다. 맞다, 그지? 이게 원칙이야. 신규로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게 틀렸다, 그지? 내가 치킨집 차립니다. 장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겠지만 치킨집 차리려면 여러 가지 설비를 구입해야 되잖아, 그지? 설비 구입한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사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해야 될 거다, 그지? 그래서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일 전에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틀린 지문 2번. 정답 2번. 3, 4번 확인합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사업자 단위로, 즉 회사 단위로 해당 사업자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도 인정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거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회사 단위로 그러면 본점 서울, 지점, 부산 이런 경우 그냥 두 사업장을 하나로 신고하는 것도 허용되더라. 4번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그래서 예외로 허용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경우에는 서울 본점, 부산 지점이 동일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된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어우, 길다. 보면서 읽을게요. 자, 1번. 법인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면세 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맞다, 그지? 법인 그리고 규모가 큰 개인 사업자, 그지? 이거는 반드시 종이가 아니고 전자식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개인 따질 때 기준은 직전 연도, 작년 1년 동안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한다면 공급가액 따질 때 전부 과세랑 면세랑 합한 걸로 3억 원 따져야 될 것이다. 됐죠? 자, 2번.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전자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지? 이런 제도도 있더라. 3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여기 틀렸겠지. 그지? 자, 규정에 따르면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는 그러면 굳이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 작은 개인 사업자가 종이가 아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은 국세청에서 안 됩니다라고 말릴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종이 세금 계산서를 하면 거래 질서가 사실 엉망진창이 된다고. 막 오늘 발급했다가 안 되겠습니다, 찢어버리십시오 하고 상대방이 압박을 넣고 그런다고. 그리고 혼탁하니까 거래가 전자식으로 딱 발급하면 그 흔적이 딱 남아서 마음대로 장난 못 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규모 작은 개인 사업자가 굳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려고 하면은 굳이 말릴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알았다, 잘했다, 착하네라고 해야지. 이거를 말리면 안 될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규모 작은 사람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지, 그렇지? 당연한 소리다. 틀린 문장 3번. 4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한다. 그지? 됐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정답은 4번 퇴직소득이 되겠다, 그지? 자,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다, 그지? 소득세는. 근데 예외적으로 분류과세라는 것도 있고 분리과세라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분류과세는 뭐라고요?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래서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절대
이 두 가지는 절대 종합과세가 될 수가 없어. 즉 세율 적용할 때 이거는 따로 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일정 요건 충족하면 분리과세라는 게 될 수 있다, 그지? 즉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그 요건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칙에 따라서 종합과세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이 아예 안 되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어, 그지? 이거는 반드시 종합과세고,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요건 충족 못하면, 분리과세 요건 충족 못하면 종합과세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해당하지 않는 걸로는 답을 못 써. 종합과세가 절대 못 되는 게 딱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 4번이라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 15번 봅시다. 다음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고요. 복수 정답 인정되었다, 그지? 1번과 3번. 자, 분석해 봅니다. 그럼 2번, 4번부터 확인합시다. 2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맞다, 그지? 사업 개시나 폐업을 하면 사업 소득이라는 것이 있냐 없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여전히 1년이다 이겁니다. 4번,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한다. 그지? 맞다. 그래서 2번, 4번 확실히 맞고요. 자, 1번, 3번은 틀린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조금씩 고쳐볼게요. 자, 1번.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게 틀렸다 이거지. 왜? 종합소득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라는 것이 있으니까 요거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 3번, 이자, 배당 및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열거주의다, 그지?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그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빼고 나머지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맞는 문장인 것 같은데 연금 소득이라는 것이 끼워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틀렸다고 본다 이겁니다. 우리 배웠다, 그지?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것은 어디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서 인정되더라. 그런데 연금 소득이라는 것도 끼워 넣었으니까 이게 틀렸다 이것도. 그래서 틀린 문장은 2개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됐죠? 분석했고, 그러면 복수 정답을 이제 깔끔한 문제로 이제 바꾸려면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이렇게 수록할게요. 자,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게 원칙은 원칙이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니까 확실히 틀린 문장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반드시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러면 이제 확실히 틀린 문장이 될 거다, 그지? 이러한 내용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야 된다고 그러면 틀린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다. 그죠? 그리고 자, 3번 지문이 맞게 되려면 연금 소득 이 부분을 빼야 된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자, 배당 및 연금 소득을 요거를, 그지? 연금 소득은 열거주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을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잖아, 그지?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다. 그러면 맞다 이겁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고 그 외의 소득은 열거주의다. 그러면 정답이 복수가 아니고 이제 1번이 정답입니다라고 깔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교재 내용은 교재 수록할 때는 좀 수정해서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0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